그날도 병원 복도는 늘 그랬다. 차갑고 밝고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보호자 대기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의자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그 위에 앉은 사람은 그녀 혼자뿐이었다. 보호자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말 끝에는 늘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뜻. 시아버지는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응급은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의사 말 뒤에 붙는 그 말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눌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꺼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니, 저희 해외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서요. 수술은 잘 될 거죠?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가라앉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며느리였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떠났다. 하와이도 유럽도 아니었다. 그저 해외라는 말 하나로 충분했다. 가족보다 중요한 곳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니, 보내지 않은 게 아니라 보낼 말이 없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고 싶지도 않았고 며느리로서 최소한 같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수술실 불이 꺼지기만을 바라봤다. 그때 수술실 문 옆 전광판에 이름 하나가 깜빡였다. 수술 시작. 시어머니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인생에 저 아이가 진짜 가족이긴 했던 걸까? 그 질문은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 울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말로 상처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훗날 며느리에게는 가장 큰 벌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수술실 불이 꺼진 건 생각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을 때였다. 보호자분, 의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큰 고비는 넘겼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설명은 시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휘게 만들었다. 회복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연세가 있으셔서요. 보호자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아들 부부의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어 있었다. 병실로 옮겨진 시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흐릿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손은 평생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의 손치고는 너무 가볍고 너무 차가웠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며느리였다. 이번에는 사진이었다. 해외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와인잔 2개, 창밖의 야경, 그리고 짧은 문장. 어머니, 수술은 끝났죠? 저희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날 밤 병실 의자에서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알람도 없었고 깨울 사람도 없었다. 새벽 4시쯤 시아버지가 미세하게 눈을 떴다. 왔나? 그 한마디였다. 아들이 왔냐는 뜻이었다. 며느리가 왔냐는 뜻이었다. 아니면 그저 누군가라도 왔냐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요. 나만 왔어요.
시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눈을 다시 감았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고함보다도 컸다.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병원 매점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샀다. 값도 싸고 표지도 허술한 노트였다. 그녀는 그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말하지 말 것, 기억할 것. 그날부터 그 노트에는 날짜가 적히기 시작했다. 수술 당일, 며느리 해외, 보호자 서명, 시어머니, 밤샘 간병, 시어머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다. 법을 위한 것도 복수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그때의 그녀는 생각했다. 그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며느리는 며칠 뒤에야 귀국했다. 공항에서 바로 오지는 않았다. 피곤해서 하루 쉬고 가겠다는 말이 전부였다. 병실 문이 열렸을 때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이 아이는 미안하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하자.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잔소리도 없었고, 눈치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다. 그 침묵이 훗날 며느리를 가장 괴롭히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며느리는 돌아왔고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침이면 밥이 차려졌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가 났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에게 묻지 않았다. 언제 올 거냐? 왜 그때 안 왔느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계속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택시비, 약 봉투에 적힌 날짜까지.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종이 한 장 한 장은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분명했다.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말을 아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를 두둔했을지도 모른다. 사정이 있었겠지. 요즘 애들 다 그렇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때 나 수술할 때 저애 해외였지?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결정을 시어머니에게 넘기기 시작했다. 통장, 각종 서류, 심지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땅 문제까지. 당분간은 당신이 다 봐. 그 말은 당분간이었지만 사실상 권한의 이동이었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시어머니가 조용해지자 며느리는 오히려 편해졌다. 어머니가 요즘 말씀이 없으셔서 참 좋네요. 그 말이 웃으면서 나왔다는 점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병원비는 시어머니 통장에서 나갔고 생활비는 아들 통장에서 나갔으며 며느리의 카드에는 여전히 여행과 외식이 찍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싸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균형이었다. 받은 만큼 돌려받는 것. 아니, 받지 않은 만큼 돌려주지 않는 것.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작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지 않았다. 장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지 않았다. 예전처럼 집안일을 대신해 주지도 않았다. 어머니, 오늘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나도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그 병원은 시아버지의 정기검진이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서명란에는 늘 시어머니 이름만 있었다. 며느리는 그때 처음으로 작은 불안을 느꼈다.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람은 진짜 잃기 전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날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아이 학원비가 자동이체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카드 한도는 남아 있었지만 계좌에서 돈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며느리는 은행 앱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다. 주 계좌의 관리자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물었다. 여보, 통장 관리 누가 해?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다 맡겼어. 며느리는 웃으며 넘겼다. 겉으로는.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하나둘 자기 손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보험 변경, 적금 만기, 작은 계약 하나까지. 이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셨어. 그 말이 며느리의 귀에 점점 자주 들렸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 아니, 물어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친절했기 때문이다. 힘들지? 몸은 괜찮고? 그 말들 사이에는 비난도 책망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때 아버님 수술하실 때 제가 못 와서 많이 서운하셨죠? 시어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서운할 게 뭐 있니?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른 거지. 그 말은 용서처럼 들렸지만 용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서운하지 않다고 말함. 며느리는 그날부터 잠을 설쳤다. 자꾸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를 낸 얼굴이 아니라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 며느리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된다. 병원 보호자 자리, 통장, 결정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두려워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벌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가 누리던 것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복수는 하지 않는다. 정리만 한다. 그리고 그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확실하게 무너졌다고 느낀 날은 집안에 아무도 없던 오후였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고 회사에서 급한 전화도 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을 일이다. 어머니, 오늘 아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그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몇 번 겪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결국 회사에 양해를 구했고 상사는 짧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곤란해요. 그 말이 며느리의 가슴을 콱 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원망했다. 이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뒤따라왔다.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생각이 며느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선을 그으셔.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만 먹었다. 선을 그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선이었겠지. 그 말에 며느리는 숟가락을 놓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은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아버지 수술할 때 어머니 혼자였잖아. 그 말은 며느리의 편도 시어머니의 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울었다. 크게 울지도 못했다. 소리내 울면 누군가 들을까봐. 그 울음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두려움이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시아버지 정기검진 날이었다. 며느리는 당연히 자신이 동행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다. 어머니랑 나랑 갈게. 왜? 며느리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들은 대답했다. 보호자는 늘 어머니셨잖아. 그날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앞으로 치료 방향이나 결정은 보호자분과 상의하겠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며느리의 귀에는 마치 선고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아들이 선택했다. 그 문장은 누군가를 이겼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기록이었다. 며느리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잃고 있는 것은 돈도 편의도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번 수술실 앞에서 비어있던 그 자리에 이미 놓여 있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사과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오후였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다. 왜 그러니? 그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며느리는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아버님 수술하실 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과는 늦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사과는 고맙다. 그 말에 며느리는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그 안도를 단번에 깨뜨렸다. 근데 말이야, 미안하다는 말은 사람 마음을
되돌리진 않더라.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전 다시 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종결이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조급해졌다. 잘하려고 애썼다. 밥을 더 신경 써서 했고 말도 조심했다. 하지만 이미 달라진 집안의 질서는 며느리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았다. 며느리는 알아차렸다. 시어머니는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 괴로웠다. 미움은 싸울 수라도 있다. 하지만 기대가 없는 상태는 붙잡을 수조차 없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좀 말해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이미 말 다 하셨어.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신 걸로.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계속 생각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버린 거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노트에는 그날 이렇게 적혔다. 사과함.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음. 시어머니에게 사과는 벌을 풀어주는 열쇠가 아니었다. 벌이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벌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적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며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했다. 분노도 없었고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정리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뿐이었다. 법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설명했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 권한은 어머님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서류는 단 한 장이 아니었다. 위임장, 관리동의서, 향후 의료 결정 관련 문서까지 모두 보호자의 이름 아래 시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갔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 알았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서류 좀 정리하셨어. 무슨 서류? 아버지 관련된 거.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직접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고 싶어졌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소와 같았기 때문이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안아주고 날씨 얘기를 했다. 그래서 며느리는 확신했다. 이건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결정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가장 두려워한 변화는 조금 뒤에 찾아왔다. 생활비였다. 이전처럼 자동으로 들어오던 돈이 끊겼다. 대신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만 들어왔다. 관리라는 이름이 통제였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 우린 한 가족이잖아.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이유 나도 알아. 그 말은 며느리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불렀다. 앉아라. 그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는 분명했다. 내가 나 수술할 때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안 묻겠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근데 그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는 나는 잊지 않는다. 그 말은 화를 내는 말이 아니었다. 기억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큰 벌은 시어머니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부부의 합의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합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그날 밤 시어머니는 노트의 마지막으로 사부의 기록을 남겼다. 서류 완료. 이제 말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다. 생활비가 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 며느리는 더 이상 집안에서만 흔들리지 않았다.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친정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 편을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하나로 친정어머니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 말은 며느리를 2번 무너뜨렸다. 며느리는 지인들에게도 하소연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반응이 달라졌다.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다. 이 이야기는 자기 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그 장면이 며느리에게는 견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다정함 속에 자기를 향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무너졌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였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숟가락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모두 멈췄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질문은 차분했고 정확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돈, 권한, 거리, 그 어떤 것도 버리라고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며느리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이 집에서 자기는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재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시어머니는 노트를 덮었다. 더 이상 적을 것이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집에서 소리를 질러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울어도 누군가 달래주지 않았다. 남은 건 선택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며느리는 그 말에 희망을 걸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중립의 끝이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시어머니 편을 든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둘지 정한 것이라는 걸. 며느리는 밤새 고민했다. 이 집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낮출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이 손을 잡고 시어머니 앞에 섰다. 그 한마디에 아이의 손이 조금 더 세게 잡혔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며느리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단호했다. 그 말은 용서와 신뢰를 분리하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아들은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생활비 관리, 아이 관련 결정, 병원 보호자 서류까지 모든 게 부부 단위가 아닌 부모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그 선택은 며느리에게 잔인했지만 명확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정리했다. 자기 명의, 작은 집, 며느리는 그 집이 언젠가 자기들에게 올 거라 막연히 생각해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집을 자기 이름 그대로 유지했다. 증여도 약속도 없었다. 그건 벌이 아니었다. 기대의 종료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선택은 끝났다. 이제 내 인생으로 돌아간다.